안녕하세요, 엔젤이 여러분들. 성관천사입니다. 오늘은 상부호흡기계 질환 중에서 인플루엔자에 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 성관천사에 대해서 왜 성관천사라고 네이밍을 했는가, 이걸 궁금해 여기시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을 잠깐 드리고 갈게요. 자, 성관천사는 성인간호학의 천사의 줄임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인간호학의 재미에 푹 빠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천사가 되고 싶습니다. 엔젤이 여러분들은 저를 잘 따라오시면 성인간호학의 재미에 푹 빠지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인플루엔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인플루엔자는요, 사실 뭐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하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런 감염병이 언제 어느 때 팬데믹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걸 좀 자세히 다루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교재에는 없지만 또 이렇게 관련 있는 내용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뭐 이와 같습니다. 윤은자 교수님, 조경수 교수님 지으신 외에 여러분들이 또 집필해 주신 성인간호학 교재를 참고로 하였고요. 그 다음에 퍼시픽, 필통, 요약집, 문제집 이런 것들을 또 참고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 도중에 그 PPT 하단에 제가 그 출처를 적어 놓은 거가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신다면 거기를 클릭하시면 그 주소를 검색해 보시면 훨씬 더 많은 자료들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인플루엔자를 들어가기 전에요. 이 어원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감이 좀 쉽게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인플루엔자라는 말은요, 라틴어에서 영향을 끼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좀 풀어보니까 여기 안으로 플로 흐르다. 그래서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그래서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을 줄여서 플루라고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 가지고 숙주가 우리 몸에 숙주가 되죠. 이렇게 숙주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이런 것들, 이걸 인플루엔자라고 한다. 말뜻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같이 또 외워두면 외운다기보다 또 연관되어서 또 기억하셔도 좋을 말들, 인플루언스, 영향을 미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요새 뭐 인싸들 표현하는 말이 뭐예요? 인플루언서, ER을 붙여서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그래서 그 말뜻을 살펴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치는, 끼치는 이런 것에서 유래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감잡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좀 들어갈게요, 자세히. 자, 일단 정의라고 해놨는데요. 이 말은 뭐 특징이라는 말로 표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첫째 줄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 모든 연령, 그 다음에 전염력 높은, 유행성, 급성, 바이러스성 감염, 이 한 줄에 인플루엔자의 모든 의미를 함축적으로 녹여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연령, 자 여기 그죠? 요게 정의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나머지들은 뭐예요?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뭐에 의해서 생긴다? 이게 원인이지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저희가 독감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커먼 콜드와의 어떤 디퍼런스 차이점은 독감은 전신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이 나고 근육통이 나타나고 두통이, 이런 그 전신적인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고, 커먼 콜드 같은 경우는 콧물, 기침, 소아스로아트, 인후통 등의 국소적인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주로 언제 나타나냐면 날씨가 춥고 건조할 때예요. 더울 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10월부터 5월까지 주로 발생을 한다라고 인플루엔자의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원인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되기 때문에 면역력이 없는 항원을 가진 바이러스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매년 접종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면역력이 없는 바이러스가 결국 전염을 일으키고 대유행을 발생시킨다라는 거죠. 그리고 종류는 뭐가 있냐면 A, B, C형이 있어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C형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 사람과 관련이 있고요. 가장 강력한 게 A형이에요. 그래서 A형은 주로 뭐 돼지, 말, 가금류, 야생 조류 뭐 이런 것들, 강변에 사는 새 이런 것들이 특이도가 있다라는 거죠.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예요. B형은 뭐 A형보다는 조금 덜한 거고 C형도 더 덜한 거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특히 C형 같은 경우는 사람에게 그냥 애들한테 잠깐 지나가는 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으나 여러분들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는 종류가 A형, B형, C형이 있구나. A형이 가장 강력하고 모든 것이 사람과 관련이 있지만 특이도가 있지만 특히 A형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가금류나 야생 조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이도가 높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감염은 어떻게 될까? 예, 비말 전파죠. 자, 비말 전파 이거는 어떤 뭐 알갱이, 뭐 방울 이런 뜻이죠. 침방울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날아가서 전파가 된다.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인플루엔자 걸린 분이 에치 하면은 거기서 이제 딱 침방울이 튄단 말이지. 그래서 그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서 전파가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접촉 감염은 뭐야? 우리가 그 에치 했는데 그게 바이러스가 어딘가에 묻었는데 내가 손으로 만졌어. 내가 손으로 만졌다고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손을 통해서 감염되는 건 아니고 손이 감염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 바이러스가 묻은 손을 가지고 내 코나 눈이나 입을 만졌을 때 거기 점막으로 바이러스가 침범돼서 감염이 되는 거 그게 접촉 감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손 씻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잠복기는 보통 하루에서 4일 정도인데 평균 2일 정도이고요. 감염력, 언제 감염되나 봤더니 증상 발생 하루 전부터 이게 증상 발생, 발병 후에 한 5일에서 7일까지가 이게 뭐예요? 감염력이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죠? 우리가 이게 독감이라고 진단을 받게 되면은 유치원, 뭐 학원, 뭐 학교 이런 데 가면 돼요? 안 돼요? 예. 우리가 이제 방역 지침에는 한 5일간 격리하라고 돼 있고 해열제를 먹지 않고도 열이 나지 않는 2일 후까지 요때까지는 격리하고 이제 학교 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감염력이 이렇게 일주일까지도 간다. 하루 전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해답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증상은요. 일단 피로감이 동반된 고열이 난다는 거죠. 하이피버 38도 이상,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요. 예, 시비어한 헤데이크. 그 다음에 칠링 사인이 나타날 거고 근육통, 마이알지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전신적인 증상과 곁들여서 이제 목이 아프거나 소아스트롯, 그 다음에 기침, 뭐 커핑, 또 콧물, 라이노레아 이런 것들의 증상이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의 대표적인 컴플리케이션 합병증으로는 뉴모니아, 폐렴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어떻게 하냐면요. 인플루엔자 검사, 혹시 검사해 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 보통은 병원 가죠. 우리가 열이 나거나 뭐 감기 기운이 있으면 병원을 가게 되고 근데 그때 시기가 질병관리청에서 지금 독감이 예방접종 뭐 유행 시기다. 이래 한다면 대부분 이제 독감으로 의심을 하고 검사를 하게 되죠. 증상 먼저 이제 참고를 할 거고 그다음에 뭘 하냐면은 이거 독감 신속 항원 검사라는 걸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 딸이 독감 증상이 있어서 응급실에 갔더니
이런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검사 나올 때까지 기다렸고 그리고 이제 뭐 프루이드 맞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입원은 하지 않았어요. 다행히 컴플리케이션까지 가지는 않아서. 어떻게 하냐면 코이나 목에서 이렇게 뭐예요? 이거 면봉을 넣어가지고 채취를 하고 그 검체를 시약에 넣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 키트에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있다가 키트를 보면 이렇게 선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 C형 그린 색깔은 그냥 상시 나와 있어야 정상이고 여기 A형 독감, B형 독감이 있어요. 그래서 A형 독감일 경우는 빨간색, B형이면 그린색. 두 개 다면 레드, 그다음에 블루 다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키트로 이렇게 선이 그어지는 거 이걸로 당신은 지금 인플루엔자 독감 A형이에요, B형이에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음성인 경우는요, 이 선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린 색깔만 나타나면 이거는 당신 네거티브예요. 그냥 뭐 감기약 먹고 쉬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잘못된 검사는 이런 유형들인 거죠. 그린 색깔이 나타나지 않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우리가 뭐 이 검사를 하진 않죠. 그러나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신속 항원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PCR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컬처 검사 이런 걸 통해서 확진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거기 음성의 50% 정도는 또 포지티브로 바뀔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에서 뭐 네거티브라 그래서 당신 독감 아니에요. 이렇게 확진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확진 검사를 통해서 이제 확진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PCR 검사 보통 결과를 다음 날 주거든요. 6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간편한 이런 신속 항원 검사를 하게 될 거고 이제 확진하기 위해서는 RT-PCR이나 아니면 컬처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확진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사를 확진을 하면 이제 치료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대증치료가 가요. 대증치료가 가고요. 대증치료는 뭡니까? 증상에 대한 치료라는 거지. 이를테면 머리 아프면 뭐 진통제, 머리 아픈 아스타밀펜, 그죠? 그런 거 쓸 수 있겠고, 해열제로 타이레놀 이런 거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콧물 나면 뭐 쓸 수 있겠나? 안티히스타민 뭐 이런 거 쓸 수 있을 테고. 그래서 대증치료가 이제 원칙이라기보다 뭐 치료 기준이고, 그 다음에 쉬는 게 좋다라는 거지. 인플루엔자 걸렸을 때 당연한 거고, 충분한 수면, 또 물도 많이 먹어야 좋겠다. 그 다음에 소아스로와트 인후통 있을 때 가글링 해라. 노멀셀라인으로. 손 씻기 당연한 거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기본적인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컴플리케이션으로 만약에 뭐 염증이 생겼을 경우에 감염으로 이렇게 진행됐을 경우에는 안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걸렸다고 그래서 안티를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게 이제 안티바이럴 에이전트, 항바이러스 제제겠죠. 그죠? 그래서 항바이러스 제제. 저도 제 딸 갔을 때 뭐 먹었냐면 타미플루 먹였거든요. 그거 바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였던 경험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 항바이러스 제제에 뭐가 있냐면요. 아만타딘, 리만티딘, 타미플루, 리렌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약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만타딘이나 리만티딘은 A형의 효과적인 약이고 타미플루나 리렌자는 A형하고 B형에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피우로 먹는 약들이고 이거는 흡입제죠.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아만타딘하고 리만티딘 제제는요. 요거는 지금은요. 2005년 6년도에 이게 내성의 A형 바이러스에서 90% 이상 생겼대, 내성이. 그래서 지금은 사용이 권고되고 있지는 않지만 또 뭐 바이러스가 워낙 변이를 잘하고 뭐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또 뭐 그런 것에 따라서 상황에 맞추어서 쓸 수도 있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성인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0ml 정도로 한 3일에서 7일 정도 피호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은 또 키드니로 배설이 되기 때문에 노인이나 아니면 키드니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그 약의 용량을 좀 이렇게 감량해서 반 정도로 투여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슴앓이나 환각 이런 것들의 사이드 이펙트가 많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작용은 뒤에서도 제가 자세히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정리를 해보면 아만타딘이나 리만티딘은 사실은 요즘은 크게 쓰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요즘 많이 쓰는 약이 뭐야? 이거 타미플루, 뭐야, 오셀타미비르. 그러니까 어디서 누가 뭐 오셀타미비르 얘기하면은 타미플루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자마미비르 하면은 리렌자 흡입용 약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호학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타미플루 한 발 더 나가서 오셀타미비르 제제구나,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타미플루는요, 전신의 약물이 흡수되는 효과가 있어요. 전신에 좋겠죠. 효과가 크겠죠. 그 다음에 리렌자는 뭐예요? 이거는 입으로 흡입하는 거기 때문에 뭐예요? 약물 대부분이 호흡기 아니면 폐에 분포를 하기 때문에 전신으로는 거의 흡수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7세 이상에서 투약을 할 수 있는 약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뭐 사이드 이펙트에 관해서 좀 다뤄볼게요. 아만타딘하고 리만티딘, 이렇게 위장계에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나타납니다. 위장계 사이드 이펙트는 보통 나우지아 보미팅이죠. 나우지아 보미팅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또 뭐 어브도미널 페인, 복통, 설사, 다이아리아 이런 것도 다 나타나요. 그 다음에 입이 막 말라요. 이 약을 먹으면 입이 마르고, 그 다음에 졸음하고 현기증 이런 거 나타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약이 비슷해요, 부작용이. 근데 이제 졸음이나 현기증이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어서 생각하셔야 될 것이 뭐냐? 낙상 예방. 그래서 그런 것들 다치지 않도록, 넘어져 다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 부작용, 초조감, 불안, 불면 있죠?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데, 다행인 것은 이 약을 스탑하잖아요. 이런 사이드 이펙트는 감소한다, 사라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새 권고되지 않는 약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파퓰러하진 않지만 그래도 알고는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리만티딘 비슷합니다. 리만티딘 그렇지만 이거 리만타딘은 아만타딘은 그렇고, 리만타딘은 중추신경계 사이드 이펙트의 발생률이 낮아요. 아만타딘보다는. 뭐 그 점은 조금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파퓰러하게 많이 쓰이는 약이 타미플루, 오셀타미비르, 요 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성인을 이렇게 보면 75mg을 2회 이렇게 복용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이드 이펙트가 위장계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요. 그래서 나우지아, 보미팅, 다이어리아 이런 거 나타나고, 그 다음에 현기증, 두통, 여기는 또 코피, 눈의 충혈 이런 게 나타나요. 그리고 수면, 불면증이 나타나고, 또 호흡기 문제도 나타나고, 이 타미플루가. 그런데 더욱더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은 심각한 정신적 기분 변화가 발생한대요. 그래서 뭐 혼란, 동요, 또 자해 행동,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답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 이거 독감 한참 유행할 때 타미플루 부작용에 관해서 뉴스에서도 많이 다뤄졌어요.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으로 가도록 이렇게 티칭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딱 중추신경계 부작용이 올 수 있다, 청소년, 어린이. 또 환각, 환청, 뭔가 헛게 보이고 막 뭐 딜리리움 이런 게 나타난다라는 거지,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그래서 복용한 지 적어도 2일간은 혼자 두지 말라고 우리가 교육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우리가 아주 면밀히 관찰해야 된다라고 그 타미플루를 복용하시는 분한테 티칭이 돼야 돼요. 저도 그때 그거 처방 받을 때 뭐 이런 교육을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리란자 같은 경우는 흡입제잖아요. 그래서 7세 이상의 자나미비르, 그래서 7세 이상의 독감 치료빈 예방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아스마나 아니면 COPD 환자들한테는 이거 기관지 수축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절대 쓰면 안 되고, 이거 7세 미만에서 쓰면 안 돼,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를 뭐 흡입하는 거기 때문에 기침 같은 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구역질 구토, 두통, 또 코 자극, 코 인후에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점이 리렌자의 어떤 사이드 이펙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에 관해서 좀 아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변이된 바이러스가 매년 나오기 때문에 항체가 형성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매년 접종이 필요합니다. 그럼 언제 접종하는 게 좋을 거냐? 뭐 1년 내내 접종, 필요하면 접종은 해야 되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이 유행하기 전에 10월 중순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10월 중순에 못했으면 뭐 하지 말아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어쨌든 접종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실습 나가기 전에 만약에 이때 나가게 되면요. 반드시 병원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인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게 감염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료인, 그러니까 간호대학생이나 의료인들은 그냥 그 예방접종을 나는 뭐 상관없어. 나는 건강하니까 안 해도 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루틴으로 맞는 것으로 누구보다도 먼저 맞는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의 자세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은 우리 성인들은요. 1회 접종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생후 6개월이나 만 9세 미만 어린이는 1회 또는 2회 접종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모두 뭐 접종을 해야 되지만 우선 접종 대상이 있어요. 우선 접종 대상 요거 되게 중요해요. 요게 간호사 국가고시에 언젠가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별 대박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고위험자, 의료기관 종사자는 우선 접종 대상자고, 고위험자에 들어가는 게 누구냐? 자,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요. 9세 이하 소아.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 면역 저하자, 그러니까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거나 아니면 캔서 환자들, 이런 환자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사장애 환자들, 심장 질환이 있는, 또 폐질환이 있는, 또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이런 대상자들이 고위험자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선 접종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 의료인은 마찬가지.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 종사자는 마찬가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우선 접종 대상자도 누구였어요? 요양원, 뭐 요양병원, 뭐 거기 계시는 어르신들, 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선 접종 대상자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선 접종 대상이 누구냐, 이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배신 종류를 뭐 여러분들 다 외울 필요는 없으나 그래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거는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3가 백신은요. A형 독감 바이러스 2개하고 B형 바이러스 하나 이렇게 3개를 넣었다라서 3개고, 4가는 A형 독감 바이러스 2종, B형 바이러스 2종 해서 4개를 넣었다고 그래서 4가 백신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본인에 맞게 접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의사가 뭐 공고하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플루엔자 내용을 살펴봤고, 이제 요게 이제 기출문제의 어떤 유형이거든요. 한번 풀어볼까요?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으로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대상자는, 그러니까 뭐예요? 고위험군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그치?
아까 고위험군 뭐라고 그랬어? 9세 이하 소아, 그다음 뭐야? 그 65세 이상, 또 면역 저하자, 그다음에 대사성 질환, 그리고 뭐예요? 심장 질환, 폐 질환, 뭐 이런 키드니 문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위험군에 속한 대상자였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비동염, 전염병 질환자, 급성 중이염. 이 문제는 좀 쉬운 문제죠. 65세 이상 됐고 또 하트에 문제가 있고 다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이거는 70세 이상 질환자, 심장 질환자가 고위험군이다. 그래서 우선 접종해야 된다. 이제 이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풀 수 있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래서 인플루엔자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살펴봤고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인플루엔자는 감염성, 바이러스성 질환이라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전파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치료하는 것은 보통 항바이러스 제제일 것이다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접종이 필요하다라는 거, 접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고위험, 우선 접종 대상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이 정도로 아시면 제가 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는 꼭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엔젤이 여러분, 오늘이 모여서 내일이 됩니다. 성관천사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